보다가 말았어요. 너무 재미없던데 어떻게 읽어봐야 할지. 네, 제가 지금 재미없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재미있는 부분으로 넘어갈 테니까 좀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자, 피터캣, 네, 베스트셀러 북클럽 두 번째 시간은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에 이제 발표된 작품인데 룰루 밀러라는 이름의 미국의 과학 전문 기자가 쓴 과학 에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세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냐면 미국의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이제 활동했던 그 미국의 저명한 어류학자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작가 룰루 밀러가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자서전을 좀 자세히 보신 것 같아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일하는 어떤 어류학자의 그 전기를 바탕으로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네, 그런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긋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그 우리가 잘 아는 스탠퍼드 대학의 초대 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인물의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뭐 자신에게 닥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조금 뻔한 얘기죠. 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 3분의 2 지점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책의 가치는 거의 뭐 99% 이상 그 마지막 반전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죠. 오늘은 뭐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책을 읽는 동안 제가 전반적으로 받았던 느낌은, 일단 첫 번째로 거슬렸던 점은 좀 문장에 그 담겨 있는 감정이 좀 투머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편하게 써도 될 걸 굉장히 좀 이렇게 감정을 살려서 약간 감정 과잉 상태? 뭐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기억이 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혼란스러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문장이 있다고 치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뭐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이 책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그거를 혼돈이 당신을 집어삼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예, 좀 진짜 실제로 투머치한 느낌이 드는 그런 문장으로 뭘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남발을 하면 그러니까 현학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좀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했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이제 본인의 작가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그런 식의 글을 한번 써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거슬렸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초반에 보다가 좀 이 부분이 좀 계속해서 거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었던 내 느낌은 논픽션인데, 과학 에세이인데, 논픽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현재는 뭐 픽션하고 논픽션의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작가가 이걸 스스로를 논픽션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논픽션적인 전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어류학자와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뭔가 약간 시점 조정이 일어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좀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시점을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그 전기와 좀 이렇게 맞춘 것 아닌가? 그럼 이건 조정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논픽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볼 만한 가치는, 네, 충분히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슬슬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그러니까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이분은 1851년도에 태어나셔서 1931년도에 돌아가신 미국의 어류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류학자로 한 30년 정도 일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당시 인류에게 알려져 있던 어류 중에서 5분의 1을 그가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 정도를 새롭게 그 사람이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어종을 발견을 했고 그런 업적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의 초대 총장에까지 취임하게 되는 경험을 쌓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전기를 바탕으로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 그리고 저명한 어류학자로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 초대 총장 시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이제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일대기를 연대순으로 놓고 중요한 사건들을 배치하고 그것에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방식인데 그럼 중심 사건으로 넘어가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1906년도에 미국의 그 1906년 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진도 7.8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3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집이 무너져 가지고 집을 잃을 정도로 그 거대한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때가 이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이제 스탠퍼드 대학 총장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 지진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의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던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어류 표본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발견한 뭐 이랬겠죠. 새로운 어류를 발견하면 그거를 이제 뭐 유리 단지 같은 데 넣어서 뭐 포르말데히드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거에 채워 가지고 놓고 진열을 쭉 하고 그 앞에다가 이름표를 쫙 붙여 놨던 건데 세워 놨던 건데 그 지진이 나서 인제 그 선반이 다 무너져 가지고 수백 개의 유리 단지가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면서 완전히 뒤섞여 버렸겠죠. 뒤섞여 버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중심 사건인데 그때 이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새벽에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제 어딘가에서 실하고 바늘을 이제 구해 와 가지고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어류 표본하고 그러니까 이름표를 인제 그 꿰맨 거죠. 그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런 업적이 무너진 거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 요것이 이 책의 중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작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게 조금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진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작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평생 동안의 연구 결과를 지키기 위한 한 학자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 납득이 되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러니까 노 교수가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일어나 가지고 뛰어가서 자기 연구실에 가서 이제 무너져 있는 자기의 어떤 그 표본들을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 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인제 작가가 자신의 경우에 그러니까 연결을 시키는데 근데 여기서 쪼끔 '안 맞는다.' 하는 느낌이 들었죠.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한쪽에서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자신의 평생 동안의 연구 결과물들이 무너진 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은 작가가 처한 어떤 위기의 상황도 이것과 조금 비슷해야죠. 상대적으로 지금 작가가 처해 있던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신이 문득 양성애자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니라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가 자신을 떠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작가 자신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도 놀랐을 거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그것 때문에 떠나버렸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비교 대상인가? 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개인적인 일과 개인적인 일을 그리고 지금 이 책이 미국에서 2020년도에 나왔는데 2020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기자가 자신이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게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둘 사건 사이에 균형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책을 읽는 게 좀 이렇게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보다가 말았어요. 너무 재미없던데 어떻게 읽어봐야 할지. 네, 제가 지금 재미없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재미있는 부분으로 넘어갈 테니까 좀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자, 그 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게 이해는 되는데 뭔가 딱 자연스럽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이쪽은 어떤 업적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이쪽은 어떤 개인적인 '아 자신이 내가 양성애자였어.' 이게 쪼끔 2020년도에 미국에서 나왔다라는 걸 감안하면 '아 그렇게 충격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인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하자면 19 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까지 살았던 미국의 한 저명한 어류학자의 삶이 진행되면서 그것을 작가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약간 과장된, 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아 이 책은 좀 끝까지는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한번 끝까지는 보자. 어떻게 결론이 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3분의 2 지점에서, 네,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반전은 오늘 아마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텐데, 어떤 반전이냐면 지금까지 다루어 왔던 그 어류학자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열렬한 우생학 신봉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이 우생학 신봉자였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소설인데, 소설은 아니죠. 에세이인데, 그걸 이제 작가가 시점 조정을 해가지고 뭔가 반전을 꾀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책을 보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3분의 2 지점에서 반전이 일어나니까, 네, 그때까지 좀 참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생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제 눈이 번쩍 띄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겠죠. 우생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우생학에 대해서 먼저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00% 이해한 건 아닌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우생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네, 책이 발표된 게 1859년입니다.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네, 진화를 거듭해 오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게 다윈의 진화론, 네, 기본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 현재까지 왔다라는 게 다윈의 진화론의 뭐 개념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다윈의 진화론이 워낙 큰 파장을 일으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등장했는데 우생학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막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생학자들은 그 진화론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부터, 그러니까 누구나 그때 당시엔 인간까지의 그 과정을 봤겠죠. 계속 진화를 해서 인간까지 오는 과정을 봤는데 우생학자들이 첫 번째로 봤던 그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면 침팬지가 진화를 해서 인류가 되었다면 진화의 끝은 백인이고 흑인이나 황인종은 백인으로까지 아직 진화하지는 못한, 그러니까 흑인이나 황인은 백인과 침팬지 어디 사이쯤에 있는, 네, 그런, 네, 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해석은 그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백인 입장에서 볼 때 흑인이나 황인종은 동물이죠, 동물. 네, 그러니까 유인원에 가까운 오랑우탄이나 침팬지에 가까운 동물이었죠. 그래서 1800년대 말까지만 해도 유럽의 동물원에서, 네, 아시아인들을 가두어서 전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생학에서 발생되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 책에서 더 중요한데 우생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양성생식을 하잖아요, 인간들이. 양성생식을 하는데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자와 좋은 유전자를 가진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켰을 때 그 새로운 생명의 자식의 유전자의 품질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다 잘못된 얘기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백인이고 우리 종의 우수성을
지키고 그것을 더 남들이 따라오 흑인이나 황인들이 따라올 수 없게 그것을 더 앞서 나가는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 스스로가 유전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생학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제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백인들 사이에 유행했다는 거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전자를 우수한 유전자만을 후세대에 계속 남겨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백인들의 유전자 수준이 품질이 다른 종들은 따라올 수도 없을 만큼 우수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우생학자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뭔 짓을 했냐면 백인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신체에 문제가 있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우수한 유전자를 보존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거세하거나 아니면 죽여버렸습니다. 우생학자들이. 자, 이 우생학이라는 학문에 가장 열광적으로 추종했던 독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뭔 짓을 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독일 영화 중에 작가미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화가인 그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사람의 삶을 그린 그 영화인데 3시간짜리 예술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그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일 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화가가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어렸을 때 그 화가에게 이모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모가 보면 굉장히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뭔가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예술적으로 발달을 하다 보면 뭔가 좀 현실 세계에서 좀 벗어난 듯한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 앞부분에 뭐 벌거벗고 뭐 피아노를 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행동들을 하는데 결국은 그 이모가 나치한테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히틀러가 우생학을 신봉해가지고 히틀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전에 먼저 독일 내부에서 인종 청소를 했는데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렇게 뭔가 정신적으로, 선천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근데 심지어 저 여자가 생활이 난잡해. 아, 그럼 얘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잡아가요. 네, 잡아가고 뭐 그런 식으로 저 친구는 좀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그럼 잡아가요. 잡아가서 거세를 하거나 네, 죽여버립니다. 결국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이모는 죽었어요. 가스실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생학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네, 골 때리죠. 그러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의대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객관적인 어떤 사실도 없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세를 하거나 아이를 갖지 못하게 아니면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대전 당시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 이상 이것도 우생학에 근거한 거죠. 네, 인종 청소죠. 네, 이런 네, 질 떨어지는 유전자가 유럽에 남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청소를 한 건데 그 전에 이미 히틀러는 독일 내에서 그 인종 청소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학살은 그것이 점점 네, 확대된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위험한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루이제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생학을 다루는 네, 소설입니다. 목요일 모임에서 몇 주 뒤에 할 건데 거기 보면 이제 니나라는 여주인공이 있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진 니나라는 여주인공이 있고 그다음에 슈타인 박사라는 사람이 그 니나를 의사인데 그 니나를 이제 동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니나가 슈타인 박사의 도움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니나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뭐 과 친구들하고 아주 격렬한 네, 설전을 벌이고 뭐 결국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장면이 그러니까 루이제 린저가 왜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뭐였냐면 당시에 이제 모든 교수들은 다 나치의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의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 거죠. "열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대학에서. 그러니까 니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죽여야 되느냐. 그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사람이고 우리 친척이고 우리 친구인데 왜 그들을 우리가 죽여 우리에게 무슨 그런 권리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그 삶의 한가운데라는 그 유명한 책의 중심 사건도 결국은 우생학에 관련된 나치의 인종 청소에 관련된 책인데 그걸 루이제 린저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니나는 그냥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슈타인 박사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그런 니나의 삶을 동경하는 그런 소설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삶의 한가운데는 바로 나치의 바로 그 인종 청소에 관한 소설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나치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뭐 나치는 그러고도 남은 인간들인 것 같지만 이 작품에서 룰루 밀러가 고발하는 것은 나치보다도 먼저 그 우생학을 신봉하고 실천했던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다. 그러니까 나치는 1920년대 정권을 잡았어요, 독일에서. 근데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은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우생학 신봉자였고 그 당시 미국에서 이 룰루 밀러가 고발을 하는 거죠. 당시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암암리에 하다가 이제 어떤 주에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그 인종 청소하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매춘부라든지 아니면 뭐 폭력을 쓰는 사람이라든지. 근데 이게 이제 점점 확대되죠. 어디서나. 확대돼 가지고 어떻게 가냐면 흑인 여성들을 수천 명을 붙잡아다가 거세를 임신을 다시는 못하게 수술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인디언 여성들 또 수천 명을 잡아다가 임신을 못하게 왜냐하면 미국에는 백인의 유전자만 남아야 되는데 흑인들이나 인디안이나 아시안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유전자가 혼탁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히틀러보다 먼저 미국에서 그 짓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의 초대 총장이라고 존경받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거를 고발하는 것으로 3분의 2 지점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기 힘드신 분들도 끝까지 읽는 의미는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작가가 내세우는 게 그겁니다. 이제 제목에 가까이 다가가는 건데 뭐냐면 최근에 이제 새롭게 생겨난 학문,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분기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계통분류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 이 계통분류학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만약에 인간이 있으면 인간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화해 왔는지를 역추적할 수 있잖아요. 뭐 그전에 뭐가 있었고 뭐 침팬지가 있었고 그전에 뭐가 있었고 이렇게 역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 어느 지점에서 무엇으로 분기됐고 그러니까 나누어져 나왔고 그러니까 가지가 어떤 식으로 처지는지를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구하는 학문이 분기학인데 이게 기존에 이제 그 다윈이 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훨씬 더 정확한 그러니까 생물의 족보를 따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분기학이라는 예를 들면서 작가가 계통분리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학문에 입각해서 보면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같은 물속에서 지금 두 마리 물고기가 나란히 헤엄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둘은 친척이 아니라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오히려 물고기들끼리 비슷하기보다는 어떤 물고기는 소랑 비슷하고 어떤 물고기는 돼지랑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다른 곳에서 그 비슷한 어떤 조상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계통이 분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통 분류학의 입장에서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그러니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평생 연구했던 어류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네, 없는 학문이다.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불필요한 학문이었던 것처럼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신봉했던 우생학도 지금은 그 우생학이라는 게 뭐 좋은 유전자끼리 만나면 더 좋은 유전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다라는 게 전부 밝혀졌다고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평생을 바쳤던 그 어류학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것처럼 네, 우생학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평생 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헛짓을 했고 네, 그리고 우생학 지지자들은 성립하지도 않는 이론을 숭배했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이면서 우생학이라는 학문에 그러니까 우생학이라는 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국은 나치가 패망하기 전까지 갔으니까 뭐 1940년대까지도 우생학이 유럽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네, 서구권의 백인들은 또 중에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솔깃하잖아요. 일단 말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걸 신봉하는 백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의 네, 기반이 된 학문이 우생학인 거죠. 근데 그것에 반해서 196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그러니까 철학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구조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는 1960년대 그 벨기에의 문화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가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레비스트로스가 어떤 발견을 했냐면 기존의 백인들은 아시아인이 진화하면 백인이 된다라는 걸 그냥 상식처럼 믿고 있었어요. 네. 그냥 그건 상식이었어요, 백인들한테는. 네, 아시아인이 진화하면 그들의 눈에는 아시아인들은 막 그 움막에서 살고 뭐 나무 뿌리 다 캐먹고 더럽게 사니까 네, 그래서 아시아인들은 아직 백인이 되지 못한 네, 약간 유인원과 인간 사이의 어떤 존재라는 게 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기본이었는데 이 레비스트로스가 예를 들어서 뭐 남태평양의 여러 이제 그 섬들 이런 데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아시아인들이 진화가 안 된 인간이 아니라 아시아인은 아시아인들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백인만큼이나 발전을 해온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요즘에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을 수 있는데 미디어에서 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그걸 처음 네, 발견했고 그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네, 성취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적인 건 이제 지리적인 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지리적인 걸 가지고 나누는 거지만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사회의 어떤 정신 세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 구조주의라는 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네, 이제 파고들면서 뭐 언어학적인 측면, 그 우리가 잘 아는 미셸 푸코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발견해낸 거죠. 어떤 사회적인 지금 현재의 결과물은 그 사회가 네,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에 맞게 그것이 네, 적응한 결과이지 어떤 시스템이 더 좋고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게 구조주의의 네, 기본 생각인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집에 총균세라는 책이 꽂혀 있죠. 어쨌든 총균세라는 책이 결국은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먼저 제창했던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의 그러니까 지리적 측면에서의 구조주의적 시각을 가장 쉽게 정리한 책이 총균세입니다.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한 얘기를 슬픈 열대에서 한 이야기를 제럿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낸 책이 총균세입니다. 여러분들 총균세 읽어보신 분들 그래서 이것 때문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얘기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로 넘어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한참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가 반복돼요. 왜 반복될 수밖에 없냐면 뭐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왜 반복될 수밖에 없냐면 같은 조건을 가지고 각 떨어져 있는 각 대륙별로 지역별로 그 조건에 맞게 그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관찰하기 때문에 구조주의죠. 미셸 푸코도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거 미셸 푸코는 주로 이제 시대적으로 봤죠. 근데 이제 그 총균세의 제럿 다이아몬드는 지역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어쨌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어쨌고,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카는 어땠고, 뭐 인도네시아는 어땠고,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과학적 실험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같은 조건을 가지고 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 각각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총균세 보면은 뭐
그래서 뭐 12,000년 전에 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밀을 재배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게 인제 중국으로 오는데 10,000년이 걸렸는데 왜 10,000년이나 걸렸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겨울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밀은 밀은 이제 그쪽의 원산이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기후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은 아시아권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기후이기 때문에 밀이 그래서 아시아권까지 넘어오는데 무려 10,000년이나 걸렸다. 뭐 근데 밀을 먼저 재배하고 늦게 재배하고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들의 어떤 국력의 차이는 벌어졌는데 그것은 사실 그들의 능력 차이 때문이 아니고 밀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조건이었느냐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총균세를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모두의 집에 있는 총균세를 다시 살펴보시면 '아 이게 구조주의구나.'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아시아인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저도 아시아인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만 아시아인이 무능력한 게 아니고 아시아인은 아시아인대로 유럽인은 유럽인대로 각자의 환경에 맞게 네 적응해 왔다. 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게 구조주의고 지금 현재 네 2023년 현재가 주된 철학 사조는 네 구조주의의 시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생학에서 그러니까 종의기원이 다윈의 종의기원이 나왔고 거기에서 이상한 썩은 가지가 하나 뻗어나와서 우생학이라는 게 나와 가지고 히틀러가 그 미친 짓을 했고 그것에 또 반사작용으로 인해서 구조주의라는 게 등장해 가지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자신이 양성애자라는 걸 뒤늦게 알았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생학을 깨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비판하고 이제 작가가 내리는 결론은 그거겠죠. 이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보자면 성소수자라는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성소수자들은 유전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입장에서 그런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경우를 비추어서 자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